최악의 범죄자가 모범시민이 되었어요. 1965년 미국 아칸소주 핫스프링스, 온천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지역 명사이자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오웬 빈센트 매든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그의 죽음을 애도했죠. 매든의 장례식에는 데놀프 핫스프링스 시장을 비롯해 경찰서장, 주상원의원, 검사 등 여러 고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모범 시민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악명 높은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통칭 오니 매든. 1910년대 그는 최소 10명 이상의 사람을 직접 살해 혹은 살해를 지시하며 킬러라고 불렸고, 1920년대에는 뉴욕의 밤문화를 지배하며 웨스트사이드의 공작이라고 불렸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마피아들의 휴가와 은퇴 생활을 책임지는 암흑가 대표 호텔리어로 활동했죠. 매든은 말년까지 범죄에서 손을 뗀 적이 없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모범 시민으로 신분을 세탁할 수 있었는지, 오늘은 가장 거칠게 시작해 가장 편안히 생을 마감한 갱스터 오니 매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91년 12월 18일, 오웬 빈센트 매든, 일명 오니 매든은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 리즈에서 아일랜드 이민자 부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일하던 그의 아버지는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정당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재차 이민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를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홀로 뉴욕으로 이주해 가정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오니 매든과 루이 메리, 형 마틴은 영국의 보육원에 남겨졌고 제대로 된 보살핌은 기대할 수 없었죠. 어린 시절 매든은 비둘기를 키우는 일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습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경찰이 우연히 던진 돌에 매든이 키우던 비둘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경찰과 공권력을 극도로 혐오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몇 년이 지나 어느 정도 돈을 모은 어머니는 자식들을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매든 가족은 뉴욕 맨해튼 서쪽,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헬스키친에 정착했습니다. 지명의 유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곳은 부두를 끼고 있어 거친 노동자와 불황자들이 뒤섞여 사는 우범지대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래서 지옥보다 더 뜨겁다는 의미로 지옥의 부엌, 헬스키친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대부분 주민이 가난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리했던 오니 매든은 헬스키친의 냉혹한 생태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갱스터는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강한 갱스터는 가진 것을 지킨다. 1900년대 헬스키친에서 가장 강력한 폭력 조직은 아일랜드계 고퍼갱단이었습니다. 이 갱단은 나름의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해 소년 멤버를 대거 모집했는데요. 오니 매든은 형 마틴과 함께 여기에 입단했죠. 어린 매든은 너클과 야구 배트, 당근 같은 무기에 익숙해졌고 심지어는 권총을 사용하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매든의 첫 범죄는 14살 때로 그는 자신이 한 남자를 곤봉으로 때리고 $500를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후 고퍼갱단의 리더 뉴버그 갤러거가 체포되면서 조직은 세계 파벌로 나뉘게 되는데요. 매든은 터프한 스타일로 많은 추종자를 모았고 한 파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의 파벌은 매든갱단 또는 10번가 갱단으로 불렸어요. 사진 뒤편 가운데 남성이 그 시절 오니 매든이에요. 매든의 파벌은 과격한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얼마나 거침이 없었냐면 어느 날 매든이 경쟁 이탈리아 갱단원을 살해했는데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는커녕 목격자들을 향해 10번가의 오니 매든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는 오니 매든은 킬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에만 최소 5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져 있죠. 갱단의 주요 수입원은 보비 갈치였습니다. 이는 매든 보험이라고 불렸는데 그에게 보험료를 낸 상점은 안전했지만 내지 않은 곳에선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이와 같은 범죄 활동을 통해 매든은 하루에 약 $200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평범한 노동자 일당의 2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또한 매든의 갱단은 선거철 아일랜드계 정치 조직 테머니올에 무력 서비스를 제공했고
정치인들은 그 대가로 매든의 범죄를 눈감아주었습니다. 1910년대 고퍼갱단은 라이벌인 허드슨 더스터즈 갱단과 격렬한 전쟁을 벌이는데요. 1911년 9월 6일 오니 매든은 더스터즈의 구역 한가운데서 적대 갱단원을 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는 곧 체포되었지만 증인들이 귀신같이 사라지면서 무사히 풀려났죠. 1912년 11월 6일 매든은 52번가 댄스홀에서 여유롭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1명의 더스터즈 갱단원이 들이닥쳐 매든에게 각자 한 발씩 총을 쏜 뒤 도망갔어요. 피투성이가 된 매든은 손님들의 구조로 병원에 이송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모든 총알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매든은 기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아무런 증언도 하지 않았고 의사들의 만류에도 빠르게 퇴원해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매든의 습격과 관련된 허드슨 더스터즈 갱단은 6명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죠. 매든은 이때 부상으로 평생 맞춤 코르셋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매든의 거리 지배력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당시 더스터즈의 리더였던 리를 패시 도일은 매든이 곧 뉴욕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영역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헬스키친에 패권을 둔 경쟁자이기도 했지만 프레다 호너라는 여자를 사이에 두고 다툰 연적이기도 했는데요. 도일의 도발로 전쟁은 격화되었고 거리에는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고착화되자 매든은 도일이 경찰 정보원이라는 거짓 소문을 흘렸습니다. 더스터즈 조직원 일부가 그 소문을 믿으면서 도일은 지지를 잃기 시작했고 매든은 이 상황을 이용해 도일에게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11월 28일 도일은 매든의 화해 제안을 믿고 방심하다가 매든의 부하들에게 처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륙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갈등 원인이었던 여인 프레다 호너를 압박해 매든의 살해 지시에 관한 중요한 증언을 끌어냈습니다. 결국 오니 매든은 살인죄로 체포되어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보통 재수가 아니었습니다. 간수와 친해져 시가 같은 기호품을 반입했고 감옥 내 복싱 경기나 도박의 주선자로 활동했습니다. 1923년 오니 매든은 7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는데요.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고퍼갱을 비롯한 고전 폭력 조직들은 이미 사라졌고 과거 동료 대부분은 교도소에 있거나 다른 밀수 조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 1월 17일 볼스테드법, 즉 금주법이 발효되면서 술의 생산, 판매, 보관, 마시는 일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모든 갱스터가 밀주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공백기가 길어 기반이 없던 매든은 고퍼갱 시절 친구 레리 페이를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레리 페이는 택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의 택시들은 보통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을 내려준 후 돌아올 때는 캐나다산 위스키를 가득 실어오는 밀주 운송수단이었죠. 매든은 친구로부터 사업 요령을 빠르게 배웠고 곧 자기 조직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권총과 피로 상징되던 킬러가 순식간에 머리를 쓰고 사업을 운영할 줄 아는 보스로 변모했어요. 그는 양조장을 인수해 자신의 이름을 딴 매든스 넘버원이라는 술을 생산했고 이를 불법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공급했습니다. 다른 아일랜드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갱스터와도 적극 협력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죠. 매든은 모은 돈으로 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잭 존슨으로부터 할렘 지역의 한 클럽을 매입했습니다. 이 클럽은 코튼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재오픈하는데요. 코튼 클럽은 인기 재즈 뮤지션과 가수들을 섭외하고 손님들에게 고급 맥주와 양주를 제공하면서 급속히 번창했습니다. 캡 캘로웨이,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등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코튼 클럽은 1920년대 뉴욕 밤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튼 클럽의 공연자는 대부분 흑인이었지만 손님은 전부 백인이었고 공연 내용도 흑인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흑인 뮤지션에게 세상에 나갈 기회를 제공하며 할렘 르네상스, 흑인 문화 부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코튼클럽 옥상에는 오니 매든이 관리하는 비둘기장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 비둘기들을 범죄 동료들과의 연락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를 다루는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코튼클럽에서도 이런 모습이 묘사되죠. 오우니 매든의 유흥 사업은 크게 성공하여 20개가 넘는 나이트클럽으로 확장되었고 세탁업, 석탄 운송업, 부동산, 도박 등 다양한 분야로 재투자가 이루어졌어요. 매든은 금주법이 끝나기 직전엔 밀수업을 접고 복싱 흥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로모터로서 프리모 카르네라, 맥스 베어 등 유명 복서들의 경기를 기획하며 성공을 거두었죠. 백만장자가 된 매든은 웨스트사이드의 공작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으며 더욱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한 테머니올의 정치검을 지미 하인즈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청과 정치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매든과 아는 사람은 시장과도 아는 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탈리아 마피아 찰스 루치아노와 유대인 마피아 더치 슐츠도 오우니 매든이 소유한 클럽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든은 이러한 인맥을 바탕으로 1929년 5월에 개최된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최초의 조직범죄 정상회담으로 여겨지며 이탈리아계와 유대인 갱스터들이 주도했지만 매든은 아일랜드계 대표로 참석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일랜드인의 미국 이민 역사는 이탈리아인이나 유대인에 비해 이미 오래되었고 많은 아일랜드인이 군인, 경찰, 소방관 등 공직에 종사하며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범죄계에서 아일랜드인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왕성한 활동을 벌이는 아일랜드계 갱스터는 나름 번듯한 사업가 행사를 하는 오우니 매든을 제외하면 렉스 다이아몬드, 매드독 콜 같은 미치광이들 뿐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뉴욕 마피아 세계를 평정한 찰스 럭키 루치아노는 오우니 매든의 아일랜드계 폭력단 대표 자리와 헬스키친 지배를 인정했어요. 이탈리아 마피아의 주도하에 뉴욕 지하 세계는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지만 아일랜드 갱스터 매드독 콜은 여전히 거침없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콜은 고퍼갱단 소년 멤버 출신으로 오우니 매든과도 과거 인연이 있던 인물이었죠. 콜은 일련의 사건으로 뉴욕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며 평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결국 매든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무모한 시도를 벌였습니다. 매든은 유대인 친구 더치 슐츠와 손을 잡고 콜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어요. 1932년 2월 8일 매드독 콜은 매든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공중전화를 사용했지만 매든은 콜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끊지 않고 장시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뒤 더치 슐츠 조직 소속으로 추정되는 히트맨들이 콜을 찾아냈고 그가 숨어있던 전화부스를 향해 무자비한 총격을 가했습니다. 콜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이 사건에 연루된 오우니 매든은 가석방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감옥에 재수감되었고 다음에 풀려나 거리로 돌아갔죠.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뉴욕에서 활동하는 아일랜드계 갱스터는 오우니 매든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매든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매든은 오래된 총상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하였고 자신의 전성기가 끝났음을 절감했습니다. 결국 그는 뉴욕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매든이 어떤 과정으로 뉴욕을 떠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럭키 루치아노, 프랭크 코스텔로 같은 마피아들과 협의해 자신의 뉴욕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새로운 삶을 찾아 아칸소주 핫스프링스로 이주했어요. 이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매든에게는 요양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 도시는 사실 부패한 시장 레오 맥로린의 주도로 도박, 매춘, 밀수 같은 불법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든은 이곳에서 지역 우체국장의 딸과 결혼하고 범죄 사업을 은밀히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뉴욕 지하세계와도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말이죠. 매든은 온천과 카지노를 갖춘 호텔을 열었고 이곳은 수사를 피해 도망친 갱스터나 은퇴한 마피아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뉴욕의 거물 마피아들이 정기적으로 매든의 호텔을 방문해 여가를 즐기며 수많은 조직범죄 회의와 화해 협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토마스 듀이 검사에게 쫓기던 럭키 루치아노도 매든에게서 은신처와 변호사를 지원받았죠.
194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오우니 매든은 자선 사업에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모범 시민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가 조직범죄 단속 수위를 높이면서 핫스프링스의 부패한 맥로린 행정부는 결국 물러나야 했지만 매든의 범죄 사업은 계속된 뇌물 공세 덕분에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마피아들은 변함없이 온천욕을 즐겼죠. 1961년 연방정부는 재차 핫스프링스의 불법 도박 사업을 조사했는데 오우니 매든은 존 맥클레런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불려가 추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든은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조사에서 빠져나갔죠. 그 후 오우니 매든은 조용한 여생을 보내다 1965년 4월 24일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우니 매든은 침대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한 몇 안 되는 그 시대의 갱스터 중 한 명이었죠. 그가 처음 뉴욕에 발을 들였을 때와는 달리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주류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재즈감귤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너무 좋아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